어, 안녕하십니까. 엄청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됐네요. 저기 마지막 영상 찾아보니까 네. 2021년이더라고.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럼? 저희가 이제 그때 네. 동영상을 다양한 주제로 많이 좀 찍었는데 유튜브를 저희가 그때 하다가 이제 멈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 코로나가 되게 심해졌어요. 맞아. 그래서 이제 막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은 좀 사람들을 만나기가 어렵고 이럴 때라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때 이제 이후로 좀 뜸했던 것 같고 저도 이제 직장을 옮기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채널 주인장께서도 그 무렵에 또 일이 많아지면서 맞아. 각자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 이렇게 또 4년 만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맞아. 오랜만에 찾아뵙게 돼서 조금 좀 죄송스럽고 아무런 네. 공지 없이 이제 다시 조금 이제 인터뷰를 영상을 좀 찍어볼까 하는데 네네. 저희가 이제 맨 마지막에 찍었던 영상이 네. 퇴사 영상이었어요. 그게. 아, 퇴사 영상. 퇴사 영상인데 네. 조회수가 13만 회 정도가 됐더라고요. 최근에 좀 조회수 많이 떴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주행이라고 하죠 요즘 말로는. 퇴사 영상에 대한 댓글 읽고 하기는 이제 저희가 2편에서 할 예정이고 네. 1편에서는 이제 병지 씨가 네. 결국 퇴사를 하고 네. 지금 이제 교직원으로 일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예. 네. 유튜브 영상을 4년 전에 찍었을 때가 이제 S사를 막 퇴사했을 무렵이고요. 물류 업계에 있다가 퇴사를 하고 지금은 이제 교직원 현직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좀 교직원이라는 직무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하시고 네.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궁금해할 것 같다. 라는 의견이 있어서 제가 이제 현직자로 한 4년 정도 이제 다녔거든요. 다니면서 그치. 느낀 것들에 대해서 저의 경험을 기반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저 학교 다닐 때도 이제 교직원 하고 싶다는 학생들이 꽤 있었어요. 네, 그 나름 그게 좀 레어한 영역이기는 한데 음. 또 교직원을 좀 꿈꾸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가 찍는 콘텐츠가 이런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직원 직무를 조금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교직원은 쉽게 얘기해서 교원과 직원을 합쳐서 교직원이라고 해요. 아. 교원은 우리가 대학 다닐 때 봤던 교수님들, 직원이 이제 저같이 일반적으로 이제 일하는 직원들인데 통상적으로 교직원이라고 하면은 이제 취업 시장에서는 저처럼 그냥 이제 대학에서 일하는 직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제 대학 다닐 때를 좀 생각해 보면은 네. 대학생들이 교직원을 접하기는 좀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맞아. 왜냐면은 대학을 구성하는 이제 인력들을 크게 세 가지로 봤을 때 교육하고 가르치고 연구를 하는 교수님이 있고 교육 서비스를 받는 수요자인 학생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교직원이라는 그 직업 자체는 대학 조직 안에서는 그렇게 이제 눈에 띄는 포지션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특징이 이제 하나가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교직원이 무슨 일을 하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입학하고 졸업할 때까지 일련의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 과정들 모든 거에 보이지 않게 그냥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교직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저도 대학 다닐 때 네. 행정 처리라든지 뭐 하다못해 이제 학생증 만드는 거 맞아요. 이런 거를 별다른 문제 없이 네. 잘 처리를 받았거든요. 한 번도. 맞아요. 네, 그게 이제 교직원분들이 그쵸. 그래서 이제 서포트를 해주셨던 거구나. 그게. 그쵸. 그 모든 과정들이 다 있습니다. 입학을 관할하고 이제 학생들을 선발하는 뭐 입학 부서부터 그 학생이 들어와서 뭐 등록금을 납부한다. 그럼 이제 등록금 납부를 관리하는 재무부서, 학사를 관리하는 부서, 이 학생의 전공 수업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있을 거잖아요. 교원들의 인사를 관리하는 부서, 취업을 또 지원하는 부서, 학생의 입학부터 졸업까지 모든 과정에 있는 일을 다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교직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체는 아니지만 어쨌든 네. 하나의 어떤 집단이라고 이제 봤을 때 그걸 잘 굴러가게끔 그쵸. 해주는 그런 역할이네요. 강남 한복판에 있었던 저기 사기업에서 네. 이제 교직원으로 이직을 하게 되셨는데 예.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저는 그 사기업이 저의 첫 직장이었습니다. 그쵸. 배운 것도 많았고 스스로 성장하는 것도 느꼈고 그랬기 때문에 그 회사를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이제 회사가 좋아하는 것만큼 반대로 제가 느꼈던 실망적인 부분들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누적되다 보니까 정말 그냥 퇴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뒤에 어디를 가야 될지 거처가 정해지지 않은 정말 생퇴사를 한 케이스예요. 생퇴사를 하고서는 원래는 이제 대학원에 가려고 그랬어요. 전업대학원. 사기업에서 받던 월급이 있고 그 월급에 따라서 생활하던 그 수준이 있잖아요. 패턴이 있는데 이걸 내가 하루아침에 다 버리고 전업대학원생으로 가기에는 사실 좀 두려운 거죠. 내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그래서 내가 그때 생각했던 게 안정적으로 돈은 벌되 직장인 대상으로 하는 대학원을 가자. 그러면 나의 두 가지 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제가 한참 이제 채용 공고를 보니까
이상하게 대학교 교직원 공고들이 자주 뜨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하필이면 당시에? 그 무렵에 어. 그 타이밍에. 근데 제가 뭐 대학 다닐 때 대학생들 대상으로 뭐 멘토도 해봤고 취업을 하고 나서 취업 멘토도 해봤고 사기업에 있다 보면은 그 대학들이랑 같이 협업해서 하는 일들이 또 있으니까 저희 그런 것도 해봤기 때문에 나의 어떤 경험이나 경력을 봤을 때 그냥 대학교에서 직원으로 월급 받으면서 일을 하고 대학원에 대한 그런 수요는 퇴근하고 나서 야간 수업이나 주말에 들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을 했는데 운 좋게 이제 붙어서 지금 교직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저기 의방문대 Y대 또 네. 하셔가지고 아, 야간으로 해서 예, 예. 얼마 전에 또 예, 석사 최근에 졸업은 했습니다. 무슨 예. 과였죠? 경제대학원이고요. 예. 경제학 관련된 부분들을 배웠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게 네. 이제 야간 대학원 한 거가 네. 돌이켜 봤을 때 만족스러웠나요? 저는 괜찮았어요. 제가 예전부터 이제 계획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회생활이 안정이 됐다고 생각할 무렵에 석사 학위라든지 내가 배워보지 못했던 분야에 대한 것들을 꼭 배워보고 싶었거든요. 예. 근데 그게 하필이면 이제 얼마 전에 졸업했던 이제 대학원이었고 직장을 병행하면서 대학원도 주말이랑 야간을 활용해서 다녔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은 지금 만족하고 있습니다. 교직원이 되기 위한 이제 준비 과정이라든지 뭐 채용 절차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거 그쵸.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교직원의 채용 과정이 정형화된 건 없습니다. 대학마다 전부 다 달라요. 어떤 대학은 예를 들어서 지원 자격에 굉장히 높은 영어 점수를 요구하는 대학이 있어요. 공인 영어 점수, 뭐 토익 몇 점 이상을 요구하는 대학이 있고 반대로 아예 영어 점수를 요구하지 않는 대학도 있습니다. 관련 분야에서 경력을 좀 요하는 대학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아예 경력이 없어도 뽑는 대학들도 있고 이건 정말 대학 바이 대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 공통적으로 이제 얘기를 할게 채용 전형이 뭐 서류 전형이 있고 뭐 인적성이나 필기 전형이 있고 이제 면접 전형이 있는다고 했을 때 내가 반드시 어떤 특정한 대학의 교직원이 돼야겠다라는 것이 아닌 이상은 보통은 여러 대학에 이제 지원을 하기 마련이잖아요. 교직원이 되고 싶은 사람들은 대학마다 그 기준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스펙들이나 영어 점수나 이런 것들을 기왕이면은 가지는 게 좋다. 그리고 기왕이면은 높은 점수를 가지는 게 좋다. 기본적으로 좀 가지면은 서류를 준비할 때 내가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의 바운더리가 넓어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에만 해도 네. 뭐 대학교가 상당히 많은데 상당히 많죠. 다 그냥 뽑는다는 거네요. 그러면 대학마다? 매 학기 이렇게 직원을 채용한다는 공고가 올라오는 대학들도 있고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몇 년에 한 번씩 올라오는 대학들도 있고 진짜? 그러니까 전부 이게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어떤 특정 대학의 교직원이 돼야겠다라는 게 아니라면은 그냥 공통적으로 교집합적으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정량화할 수 있는 뭐 영어 점수라든지 어느 직종이나 그 업종에서 일해본 경력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대학교 교직원이 되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대학교 교직원으로 잠깐이나 뭐 짧게 뭐 계약직으로 근무해본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다닐 때 과사에서 조교로 일해본다든지 뭐 학교 행정부서에서 근로장학생으로 일해본다든지 뭐 이런 관련된 경험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이제 또 플러스가 되겠죠. 저는 대학에서 일해본 경험은 전혀 없는데 사기업에 있다가 넘어왔어요. 근데 실제로 교직원이 되신 분들 보면 저처럼 이제 그냥 기업체에서 있다가 오신 분들도 있거든요. 대학교와 관련된 경험이 아니더라도 회사에서 일해본 경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좋고 그다음에 최근에 대학들이 지금 국제화를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외국인 유학생들을 많이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영어, 중국어 이런 어학을 좀 할 수 있다.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뭐 HSK 점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또 플러스가 되는 거죠. 이 직종마다 좀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 그쵸. 그치? 예를 들면 좀 자유분방한 회사가 있고 그쵸, 아니면 그쵸. 조금 뭐 폐쇄적이라고 할 수도 있는 회사가 그쵸. 있고 이제 어떤 사람을 좀 원하는 것 어떤 같아요? 사람을 원한다. 제가 있는 대학의 교직원들, 다른 대학의 교직원들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그냥 무난한 사람을 선호해요. 무난무난. 대학이라는 것 자체가 학부모나 학생이나 교수들, 교원들의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그 영역이기도 해요. 그런 민원들을 싸우지 않고 원활하게, 원만하게 좀 처리할 수 있는 좀 무난무난한 그런 사람이 필요하기도 하고 대학에서 운영되는 사업들의 대부분의 재원들은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 그 다음에 이제 교육부에서 뭐 재정지원 사업, 학교가 외부에서 이렇게 좀 어떤 사업 같은 거를 수주해서 사업 지원비를 가지고 운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돈 하나하나를 써야 될 때 증빙을 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돈 하나하나에 있어서 굉장히 제한적인 게 많아요. 그 다음에 어떤 근거와 기록들을 항상 명문화 시켜놓고 문서화로 만들어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체계나 규율 안에서 그런 거에서 내가 크게 어려움 느끼지 않고 전체적으로 그냥 스무스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틀 안에서. 틀 안에서. 틀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정말 무난무난한 사람이에요. 민원 같은 경우는 일하다가 그런 일이 있으면 참아야 되지만 그쵸. 조금
화나거나 이럴 때도 있죠. 그쵸, 당연히 있죠. 교직원 업계를 사실은 공무원이랑 좀 비슷한 거의.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럼 공무원들도 비슷하게 이제 뭐 민원들도 처리를 해야 맞아, 되고 맞아. 도로를 관리하는 보이지 않는 공무원이 있고 대학이랑 공무원이랑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데 네. 그나마 다른 점은 공무원은 약간 불특정 다수의 지자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학은 내가 근무하고 있는 대학에 적을 두고 등록금을 내고 있는 교수, 학생 이 사람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나마 공무원과 비교해봤을 때 민원의 강도나 민원의 정도가 그렇게까지는 이제 또 막무가내는 아닌 거예요. 좀 약하겠다. 네, 어느 정도의 그 선들을 좀 지키려고는 하고는 있어요. 이상한 민원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 것들이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이제 민원을 넣는 사람들도 좀 조심하는 분위기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응대하는 사람들도 좀 조심하는 분위기이고 약간 좀 그런 분위기기는 해요. 난감한 민원이나 좀 그런 요구 사항이 있을 때 네. 내가 만약에 이제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조금 난감할 것 같거든. 그게 그쵸. 처리할 때 그쵸. 교직원이 되고 싶다라고 하면은 조금 그런 부분도 염려하는 사람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그쵸, 한번 당연히 여쭤봤어요. 있죠. 네. 네네. 저기 하루 일과는 보통 뭐 9 to 6라고 봐야 되나요? 네, 일과? 그 대학들마다 근무 시간이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보통 뭐 9 to 6인 대학들도 많고 뭐 9 to 5인 대학들도 있고 뭐 8시 반부터 5시 반까지인 대학들도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냥 일반적인 회사원이랑 그냥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궁금한 게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신입사원 같은 경우는 네. 뭐 이렇게 한 30분 일찍 오고 그런 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런 게 있나요? 좀? 그거는 조금 뭐 부서의 성향이나 사람의 성향인 것 같은데 요즘에는 뭐 신입사원이라고 뭐 일찍 와서 뭘 해야 돼 이런 걸 또 바라는 것도 없고 그냥 조금 본인이 업무 시작하기 전에 일찍 와서 뭔가를 조금 하고 있어요. 맑은 정신으로 하고 싶은 사람들은 조금 일찍 오는 편이고 그다음에 그냥 뭐 시간에 맞춰서 오는 사람도 오는 편이고 그건 뭐 사람 바이 사람. 저기 힘든 점이 있을까요? 일하면서 조금 힘든 점이랄까? 힘든 점보다는 약간 이제 교직원으로서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장단점. 드려보자면은 교직원의 가장 큰 장점은 정년이 보장되는 점입니다. 큰 사고를 치거나 내 발로 그만두지 않는 이상은 정년이 보장돼요. 근데 요즘처럼 이렇게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그렇죠. 이 정년이 보장된다는 거는 생각보다 큰 메리트입니다. 엄청 크죠. 그럼 몇 살까지예요, 보통? 보통은 만 60세, 일단 만 61세. 또 장점이 뭐냐면은 대학이다 보니까 방학이 있습니다. 방학이라고 해서 뭐 출근을 안 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겠죠? 방학 때는 아무래도 학생들이 없고 교수님들도 쉬거나 연구를 하시거나 뭐 휴가를 가시기 때문에 방학 때 이제 저희 같은 직원들은 좀 단축 근무를 하는 대학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단축의 그 정도는 그것도 대학마다 다릅니다. 원래 9 to 6 하던 대학이 방학 때는 뭐 9 to 4 정도 하는 대학도 있고 30분 1시간 단축하는 대학들도 있고 그건 이제 대학마다 전부 다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방학 때 단축을 하는 대학들이 많다. 개인 시간을 조금 활용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이제 뭐 저 그냥 여쭤볼게요 그냥. 저기 연금도 있잖아요. 사학연금. 사학연금. 월급에서 국민연금이 공제되지가 않고 이제 사학연금이 공제가 됩니다. 이제 은퇴하고 나서 이제 사학연금 수령 개시일로부터 내가 부은 만큼 이제 얼마씩 이제 연금을 받는 그런 이제 또 소소한 혜택이 있습니다. 정년 퇴임했다고 했을 때 이제 그 위로부터 받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출생 연도마다 조금씩 달라요. 제가 아마 퇴직할 무렵에 60세, 61세를 다 채웠다라고 하면은 뭐 만 65세나 만 66세 뭐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나올 겁니다. 병재가 지금 하는 일이 마음에 드나 봐. 왜냐면은 S사 찍을 때는 막 그냥 조금 그래요? 그랬었는데 지금은 엄청 차분하네. 지금은 만족해요? 만족스럽습니다. 저는 만족합니다. 진짜? 저 만족하고 제가 아까 교직원 이제 장점 아까 말씀드렸는데 단점도 이제 단점 어떻게 보면은 공무원 조직이랑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몇 년 단위로 이제 보직 순환 발령이 나잖아요. 교직원들도 몇 년 단위로 이 부서 저 부서 이런 행정부서들을 계속 옮겨 다니게 돼요. 다양한 걸 경험해 볼 수 있다는 장점. 그러니까 제너럴리스트는 될 수가 있죠. 반대로 하나의 업무를 깊게 파고드는 스페셜리스트는 되기는 조금 어려운 구조인 것 같아요. 비유가 참 좋다. 제너럴리스트는 되게 쉽지만 스페셜리스트는 되게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그다음에 제가 아까 이제 정년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정말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단점이라고 하면은 내가 60살, 61세가 될 때까지 잘리지 않잖아요. 그럼 얘도 안 잘리거든. 대학이 정말 커요. 캠퍼스가 여러 개 있는 대학이라면은 워낙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서로 이제 발령을 받다 보면은 어느 부서에 어느 직원이 있는지 알기가 어려워요. 근데 반대로 규모가 조금 작은 중소형 대학이라든지 캠퍼스가 단일 캠퍼스 하나만 있는 데는 아무래도 직원 수가 적잖아요. 나도 안 잘리지만 얘도 안 잘려요.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과의 관계가 생각보다 중요해집니다. 그치 맞아. 내가 예를 들어 이 사람과 몇 년 전에 갈등이 있었는데 정년 퇴직할지 이 사람이랑 뭔가 껄끄러운 분위기로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뭔가 이렇게 좀 사람 관리나 갈등 관리 이런 것들이 나름 조금 필요한 부분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제 듣다 보니까 내가 생각이 난 건데 학교 공립학교는 순환보직이니까 맞아요. 한 뭐 5년 되면 이제 다른 학교로 가니까 만약에 내가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도 네. 그냥 안 보면 그만인데 네. 사립학교 선생님들 사립중학교, 사립고등학교 보면은 네. 한 학교에서 되게 오래 계시는 분들 맞아요. 많잖아요. 뭐 교장까지 교감까지도 하고 그치. 평교사로 들어왔는데도 뭐 10년, 15년씩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제 그런 비율을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은 내가 발령받을 수 있는 캠퍼스가 적어요. 딱 하나밖에 없는 단일 캠퍼스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 한 명의 어떤 관계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생각보다 중요해요. 또 안에서 처신도 되게 처신도 잘해야겠다. 중요하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내가 국어 선생님인데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정말 좋으셔. 음. 그러면은 정말 이제 즐겁게 다니는 거잖아. 그치. 근데 만약에 진짜 네. 좀 그래. 뭐 예를 들어 윗사람이. 서로 코드가 안 맞아. 업무 방식도 안 맞고 갈등이 생겼어. 그러니까 사립학교야. 나는 후임 국어 선생님이고 같은 국어과 교사인데 선임이야. 짬처리 겁나고. 네. 근데 뭐 정년까지 둘 다 보니까 뭐 그러니까. 한 2, 30년 남았어. 그럼 그런 상태로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 이제 그런 것들이 고충이라면 고충이에요. 저기 있어. 이제 궁금한 게 미국에서 박사를 하고 왔을 때 이공계는 조금 예외고. 문과들. 네, 문과들은 박사하고 왔는데도 이제 교수 임용이 정말 힘들다. 네.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아니, 실제로 맞아요? 사실이에요. 네. 사실인데 왜 그래요, 그게? 왜 그런지를 말씀을 드리면 네. 제 생각이긴 그렇죠. 한데 왜요? 대한민국이란 나라 자체가 뭐가 없잖아요. 자원도 없고 관광이 되는 나라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인재를 활용해서 뭔가를 해야 돼요. 네. 그리고 대학의 역할은 크게 교육과 연구 딱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는데 예전에는 강의실에서 설명 듣고 칠판에 설명 듣고 그랬지만은 요즘은 교육하는 방식들이 다양해졌어요. 이제 대학이 딱 하나만 준비를 제대로 해라라고 하면 난 연구라고 생각해요. 연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대학에 꽂힌 거예요. 요즘에는 연구를 하는 분야는 아무래도 뭐 나라의 어떤 산업과 관련된 거겠죠. 미래 산업과 관련된 분야고 이거는 당연히 이공계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공계에 대한 수요가 많을 거고 이공계 지식을 가르치고 연구할 수 있는 이공계 교수들을 많이 뽑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교원 채용에 있어서 이공계는 좀 티오가 널널해요. 인문계는 상대적으로 티오가 너무 작아요. 너무 작기 때문에 정말 바늘구멍이에요. 진짜 그렇구나. 인문사회계는 그래서 교수가 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그러면은 교육과 연구가 이제 거의 동등하게 갔다고 봐도 되나요? 비슷했다.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대학들이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각종 뭐 평가들에 많이 참여해요. 중앙일보 대학 평가. 요즘에는 중앙일보뿐만이 아니고 뭐 세계대학 평가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 대학의 이제 랭킹들을 매기는 그런 평가들이 있어요. 대학이 조금 좋은 랭킹을 받으려면은 이제는 연구를 잘해야 되는데. 연구를 잘해야 된다. 연구를 잘하는 대학들이 요즘에 랭킹들이 굉장히 높아요. 여기서 또 새로운 지식이 나오고 이거를 가지고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그러다 보면 또 기업체랑 연결이 되고 산학협력이 되고 이런 식으로 파생되는 분야들이 많기 때문에 요즘에 웬만한 대학들은 연구의 성과를 올리는데 많이 몰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도 어쨌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입장이니까 산업적인 관점이나 어떤 미래 먹거리 관점에서 봤을 때 수학, 과학에 소질이 있으면 그냥 이공계 쪽으로 가라. 제가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맞는 얘기네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공계를 선택을 하는 게 아무래도 좀 유리해요. 실제로 채용 시장도 보면은 10여 년 전에 취업 준비했을 때랑 다르게 채용 규모도 굉장히 줄어들었고 공채라는 개념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사람들만 수시 채용, 상시 채용으로 뽑는데 이공계 엔지니어들을 많이 뽑죠. 인문사회계는 좀 상대적으로 뽑는 인원도 굉장히 적습니다. 공채나 이런 게 거의 없어졌더라고. 네, 공채가 아마 코로나 이후였던 것 같아요. 2016년, 17년 이때 이제 취업 준비할 때는 그때는 많은 회사들이 다 그룹 공채를 선발했어요. 그래서 항상 학기 초가 되면은 그 그룹에 있는 각종 계열사들이 와서 대학에 와서 막 캠퍼스 리크루팅도 하고 부스도 차리고 막 이랬는데 이제 요즘은 이제 그런 걸 찾아보기가 어렵죠. 앞으로 이제 조금 계획이 있으실까요? 어떻게 이제 할지? 열심히 잘 다녀야죠.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이상은 정년까지 다닐 것 같다. 진짜? 타 기업을 퇴사했을 때는 고민도 굉장히 많고
나름 좀 무모했다는 것도 있고 좀 내가 퇴사했던 원인 중에 욱하고 감정적인 것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 아쉬운 것들은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전 직장을 다니면서 느꼈던 플러스도 있고 그렇죠. 뿔마 이렇게 하다 보면 조직원이 돼서 여기 다니는 거는 저는 전체적인 종합적에서는 플러스입니다. 다행이다. 큰 이변이 없는 이상은 쭉 다닐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양한 얘기를 나눠봤는데 예. 저희가 2부에서 예. 13만원에 나온 거 제가 좀 놀라가지고 좀 꽤 높잖아 그래도 13만원이면 13만. 댓글 읽는 네. 그 컨텐츠를 이제 이어서 할까 싶은데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예. 1부는 어떠셨어요? 오랜만에 찍으셨는데? 살짝 긴장도 되고 네. 한 직장, 한 조직의 현직자잖아요. 예. 2, 30년씩 다닌 게 아니고 나도 이제 다닌 지 한 4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요거를 가지고 내가 말을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조심스러워요. 잘못된 지식이나 이렇게 정보가 전달될까 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내가 좀 염려는 하고 있는데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고 그게 아니다 아니면은 또 궁금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그거는 제가 또 정정을 하든 추가적인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이제 도움을 드리려는 취지니까 좋은 댓글만 좀 남겨주시고 네, 남겨주실 거면 악플 달면은 우리 주인장이 너무 마음 아파해서 제가 옵니다. 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정도 마무리하고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